우리가 함께 읽은 에스더 2장은 이제 패후가 된 와스디를 대신해서 아하수르의 왕후를 선발하는데 에스더가 간택이 되는 그러한 내용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내용을 우리가 성경이 기록된 순서대로 보다 자세하게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2절은 그 후에라고 시작합니다. 그 후는 무엇이냐면 그 왕의 명령을 거역해 서 잔치에 나타나지 아니했던 와스디를 폐위시키고 또 이 집안의 남자를 무시하지 못하도록 하는 그 조소를 전국에 그렇게 발표하게 한 그 일을 가리키고 있는 것이지요. 그 이후에 왕의 감정이 누그러져서 녹아 그쳤다고 이야기합니다. 그리고 와스디를 폐위하면서 또 이 전국에 내린 조소를 생각했다, 그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시간이 지나면서 이제 왕이 좀 마음이 감정이 좀 정화되고 또 이렇게 예뻤던 와스디가 상당히 그리웠나 봅니다. 자, 이렇게까지는 좀 시간이 흘렀습니다. 여러분, 지금 그 와스디가 폐후가 되고 새로운 이제 왕후를 세우려고 하는데 여기에는 4년간의 시간차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와스디가 폐위된 다음에 곧바로 이루어진 것이 아니라 제가 첫 시간에 말씀드린 대로 이 아하수르의 왕은 그리스와 전쟁을 합니다. 근데 그리스와 전쟁을 준비하는 과정 가운데 있었는데 전쟁에 출정해서 어떻게 되느냐? 패배하고 말았습니다. 그 살라미스 해전에서 크게 참패를 당해서 이제 그 페르시아 제국의 재정이 고갈되고 왕의 체면은 손상되어지는 그러한 사건이 있었습니다. 자, 이러한 사건이 있은 다음에 궁궐로 돌아왔는데 그의 그 공허한 마음을 달래줄 왕후도 없는 거예요. 그러면서 아마 아하수르의 왕은 와스디를 그리워했던 것으로 보입니다. 성경이 참 재미있는 게 내린 조서라고 했는데 왕이 직접 그 고칠 수 없는 명령을 내렸으면 능동형으로 돼야 되는데 성경은 이를 수동태로 표현하고 있어요. 그러면 왕이 수동적으로 이 조서를 내릴 수밖에 없었다는 것입니다. 그 함께 있었던 신하들의 건의, 이러한 부분들에 의해서 아니면은 술 먹고 그 잔치소에서 어떤 분위기에 휩싸여서 상황이 어쩔 수 없어서 그렇게 와스디를 폐위했던 것처럼 이런 왕의 책임보다 다른 정황이 문제였다는 것을 이제 나타내는 그러한 수동형으로 기록되어 있는 것입니다. 자, 이렇게 왕이 폐위한 와스디를 그리워합니다. 만일 와스디가 다시 돌아오게 되면 어떻겠습니까? 왕 아래서 신임받는 그러한 이 신하들은 이제 직위와 생명의 유혹감을 느끼게 될 것입니다. 와스디를 그리워하는 이 왕의 심령을 눈치챈 신하들 어떻게 합니까? 2절 보면 왕을 위하여 아리따운 처녀를 구하라고 그렇게 이제 건의를 하는 것이죠. 기준이 무엇이었습니까? 2절 나와 있는 대로 아리따운 처녀, 그 다음에 3절에서도 아리따운 처녀가 등장하고 있습니다. 또 4절에서도 왕의 눈에 아름다운 처녀, 기준이 뭐예요? 처녀성을 가진 사람, 용모가 예쁜 것, 두 가지예요. 예쁜 처녀를 왕후로 왕이 한번 마음에 드는 대로 골라서 와스디를 대신할 수 있는 왕으로 삼으십시오. 이러한 제안을 했던 것입니다. 그러면서 이것을 어떻게 실행할 것인가, 구체적인 것까지 이제 신하들이 이제 왕에게 그 제언을 하지요.
아름다운 이 처녀를 구하기 위해서 3절 전국 각 지방에 관리를 명해서 추천받게 한 것입니다. 너희 지역에서 아름다운 처녀, 왕후가 될 만한 그러한 여인이 있으면 너희가 다 추천해라. 많은 이러한 이 처녀들을 추천받아서 전부 다 어떻습니까? 왕이 있는 수상궁으로 모으게 하는 것이죠. 그런데 곧바로 이러한 그 평민이었던 이 처녀들을 왕으로 쉽게 만들 수 있을까요? 검증 기간이 필요하겠죠. 왕을 만났을 때 궁중의 예법을 가르쳐야 되는 그러한 과정들이 필요했습니다. 사실 이 신하들의 제한은 페르시아의 전통하고 맞지는 않았어요. 왜냐하면 페르시아 왕은 페르시아 사람하고만 결혼해야 했고, 그 중에 왕후는 페르시아에도 전부 다 귀족 가문인데 7대 가문이 있었는데, 이 7대 귀족 가문에서 태어난 여인하고만 결혼하게 되어 있었던 것입니다. 그런데 이러한 페르시아 전통을 무시하고 왕의 눈에 보이는 대로 아름다운 그러한 여성을 왕으로 맞이하라. 어떤 나라의 전통성보다는 지금 왕의 마음이 심란하니까 그 심란함을 달랠 수 있는 와스디가 아니라 다른 여인이 와서 그 자리를 차지할 수 있도록 그렇게 자기들의 직위와 생명을 보존하기 위해서 신하들이 왕에게 제안을 했던 것입니다. 물론 왕도 이렇게 7 귀족에 제안받아서 이것은 정략 결혼이지 자기가 많은 여자 결혼하겠습니까? 그런 여인보다는 자기 눈에 예쁘고 마음에 드는 여인을 취하는 것이 좋으니까 왕도 이러한 제안을 받아들이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이 왕후의 후보들을 전부 다 수산성에 모아가지고 내시 해계라는 사람한테 맡깁니다. 이 내시는 궁궐에서 아마 그 여인들을 관리했던 그러한 직책의 사람으로 보입니다. 분명히 아마 이렇게 여성들을 상대하다 보면 거세도 했겠지요. 당시에는 거세한 내시가 있었고 거세하지 않은 내시가 있었습니다. 아마 이렇게 여성들을 돌보는 내시들은 분명히 거세를 실시했습니다. 그래서 이 내시에게 맡겨가지고 몸을 정결하게 하는 물품, 왕을 만나는데 저 시골에서 만났던 평민의 그러한 모습으로 나아갈 수는 없겠지요. 그러니까 이게 좀 몸을 깨끗하게 하고 또 아름답게 가꿀 수 있는 그런 부분들을 주어가지고 잘 그렇게 조금 이렇게 뭐라고 합니까? 왕이 섰을 때 아름다운 모습이 될 수 있도록 그러한 기간을 가졌던 것입니다. 아마 궁중예법도 가르쳤겠죠. 이런 부분들을 이 해계에게 담당하게 해서 그 중에 한 사람을 뽑아서 왕께서 마음에 드는 여인을 왕으로 삼으십시오. 이러한 청을 올리게 된 것입니다. 이런 얘기를 또 왕은 흔쾌히 받아들이게 되었습니다. 자, 5절에서는 이제 왕후가 될 수 있는 후보 중에 들어갔던 한 여인과 그의 친척에 대한 소개가 언급되고 있습니다. 그런데 먼 데서 온 곳이 아니라 이 사람은 수산성에 살고 있었어요. 민족적으로는 유다인이었지요. 이스라엘 백성들이었습니다. 이름은 모르드게, 이것은 바벨론식 이름입니다. 그리고 지파를 따졌을 때에는 베냐민 자손이요 기스의 중손이요 시므이의 손자 야일의 아들이라 라고 하면서 이러한 그 족보를 제공해 주고 있습니다. 간단하게. 그런데 이 모르드게는 어떤 사람이냐? 6절 보니까 바벨론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함락시킨 이후에 1차, 2차, 3차에 의해서 포로들을 잡아왔는데 그때 모르드게도 함께 포로로 잡혀왔던 사람이었습니다. 언제 잡혀왔느냐? 2차
포로를 잡아올 때 잡혔을 거로 추정합니다. 그러면 모르드게가 완전히 그렇게 그 팔레스타인에 있다가 온 것이 아니라 그렇게 2차 포로로 이스라엘 사람들을 잡아올 때 거기에 함께 있었던 후손 중에서 모르드게가 있었을 것으로 성경학자들은 그렇게 해석을 합니다. 자, 이걸 봤을 때 모르드게는 상당히 귀족일 가능성이 높습니다. 왜냐하면 유다 왕을 잡아올 때 함께 잡아왔던 사람들은 대부분 고위 관료였거든요. 귀족들이었거든요. 그러니까 모르드게도 왕과 함께 잡혀온 이스라엘의 귀족 집안 출신이었을 가능성이 매우 높습니다. 자, 이 모르드게에는 이제 그 삼촌의 딸 에스더가 있었죠. 에스더도 바벨론식 이름이고 유대 이름은 하다사였습니다. 아주 아름다운 그러한 소녀였습니다. 그런데 부모가 전부 다 죽어가지고 부모가 없으니까 누가 돌봤느냐? 모르드게가 이 에스더를 양육했습니다. 탈굼에 의하면 이 에스더를 낳았을 때, 태중했을 때 아버지가 죽었고 에스더를 출산했을 때 에스더의 어머니도 세상을 떠나게 되었다. 그렇게 기록하고 있는데 사실인지는 모르지만 탈굼은 그렇게 언급을 합니다. 바로 이 에스더도 왕후의 후보로서 리스트에 올라와 있었고 거기에 참여하게 되었습니다. 자, 그래서 이제 8절에 이제 다시 그 왕후를 간택하기 위한 그 행정 절차가 언급되고 있습니다. 그런데 8절에서 사용되고 있는 동사들을 보면은요, 수동태로 되어 있어요. 이것은 무슨 말이겠습니까? 왕후가 되기 위해서 자발적으로 내가 나서겠다가 말한 것이 아니라 전부 다 징집된 거예요. 동원된 거예요. 그렇다고 한다 그러면 에스더도 지원하는 것이 아니라 그 당시에 조금 예쁘다고 인정받는 젊은 소녀들은 아마 대부분의 사람들, 주변 사람들에 의해서 타천이 되었을 것입니다. 그렇다고 한다 그러면 이 에스더도 왕후의 후보로 참석한 것은 모르드게가 뭔가 그렇게 자기 정치적인 야망을 위해서 이용하는 것도 아니고 또 더 이상 그렇게 에스더를 데리고 양육하기가 싫어가지고 내팽개치기 위해 가지고 이런 데 지원하게 하는 것이 아니라는 것을 보여주는 것입니다. 그냥 어떤 상황에 의해서 타율적으로 에스더도 이 왕후의 후보로 참여하게 되었던 것이죠. 그런데 어떤 일이 벌어지느냐? 9절. 이 왕후가 될 수 있는 후보들을 관리하는 넷이 헤게의 눈에 에스더가 들어오게 되는 것입니다. 이 처녀를 좋게 보고 은혜를 베풀었다. 그렇게 이야기하고 있어요. 9절에서는 이제 헤게의 마음에 들었던 에스더에게 어떠한 특별 대우를 해주는가 그 내용을 언급하고 있는 거예요. 자, 몸을 정결하게 할 물품. 어떤 것들이었냐면 그 몸을 조금 깨끗하게 하고 좀 이렇게 피부 같은 것을 잘 그렇게 만들 수 있는 그런 부분, 가꿀 수 있는 그런 부분이었을 것입니다. 그 다음에 그 일용품을 준다고 했습니다. 일상에서 쓰는 용품이라고 우리가 생각하기 쉬운데 이 히브리 단어는 어떠한 의미도 있냐면 음식이라고 번역할 수도 있는 거예요. 그러면 몸을 잘 가꿀 수 있는 화장품과 그런 것들을 공급했을 뿐만 아니라 이 다니엘과 세 친구가 그 채식을 공급받게 되는 것처럼 어떠한 특별한 음식을 제공해주는 그런 혜택을 에스더가 누릴 가능성도 있습니다. 또 왕궁에서 의뢰해주는 7
궁녀를 주었다. 그렇게 여기서는 언급을 합니다. 여기에서는 아마 왕으로 추천된 그러한 여인들에게 그녀를 돌보기 위해서 1년 동안, 왕을 만나기 위해서 1년 동안 그렇게 몸을 가꾸는 시간이 있었는데, 그때 이렇게 7명의 여자 몸종을 붙여줬나 봅니다. 이게 바로 의례적이었던 거예요. 그래서 헤게가 에스더에게도 7 궁녀를 붙여주었다고 이야기합니다. 근데 지금 제가 말씀드린 대로 9절의 분위기는 마음에 들었던 에스더에게 헤게가 특별 대우를 해주고 있는 언급하고 있거든요. 그렇다고 한다 그러면 7 궁녀를 그냥 주었는데 아마 이 중에서 조금 더 똘똘한 궁녀들을 그렇게 붙여 주었을 것으로 우리가 생각하면 되겠습니다. 뿐만 아니라 후궁 아름다운 처소로 옮기더라. 후궁이 있었는데 이 중에서도 거처하기에 좋은 곳, 아름다운 곳, 이러한 곳으로 배려해 주는 특별한 대우가 에스더에게 임하게 되었다는 것이 이제 9절의 언급인 것입니다. 그러면 이제 10절에서 이 왕후가 되기 위해서 후보자로 준비하고 있는데 에스더가 이 기간 동안에 하지 말아야 될 것을 모르드게가 가르쳐줬어요. 그게 무엇이었느냐? 민족과 종족을 말하지 말라. 그렇게 언급을 했습니다. 자, 이것은 그 다음에도 언급되니까 제가 다음에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런데 모르드게는 어떻게 합니까? 날마다 후궁 뜰 앞에 와가지고는 에스더가 잘 있는지 없는지, 잘 하고 있는지 아닌지 이러한 부분들을 그렇게 점검하고 에스더의 소식에 대해서 매우 궁금해했다는 것. 무슨 말입니까? 에스더를 아주 사랑했다는 그러한 사랑의 행동이 11절에서 언급되어 있습니다. 자, 12절에서는 이제 그 왕후를 뽑는 그런 과정이 이제 언급되고 있습니다. 자, 12절은 이 선발되었던 처녀들이 그 왕과 하룻밤을 보내기 위한 이 준비 과정을 언급하고 있어요. 그 기간이 아까 제가 말씀드린 대로 12달이라고 매우 길었습니다. 그런데 6살 동안은 어떻게 했느냐? 그 규정이 있었는데 모략 기름으로 몸을 부드럽고 기름지게 그렇게 피부 관리를 했습니다. 그리고 나머지 6달 동안은 여성용 향수, 화장품 등으로 해가지고 몸에 향기가 나고 아름답게 가꾸도록 했던 것입니다. 이것이 왕을 만나기 위해서 1년 동안 이루어지는 일이었어요. 그리고 13절을 보십시오. 이러한 1년 동안의 준비 기간이 끝난 다음에 처녀가 왕에게 나아갈 때에는 그가 구하는 것을 다 주었다 그랬어요. 그래서 후궁에서 왕과 하룻밤을 보내기 위해서 왕궁으로 들어갈 때 원하는 물건이 있으면 전부 다 어때요? 구하는 거 가져가게 했다는 거예요. 무슨 말일까요? 여러분, 요세푸스에 의하면 이렇게 아하수에로 왕비를 한번 택하는데 400명의 후보자가 있었다고 합니다. 엄청나게 많지요. 그런데 아마 이 400명 모두가 왕하고 하룻밤을 보내지는 못했을 거예요. 그러면 그 중에서도 특별히 선택된 사람들이 왕과 하룻밤을 보내기 위해서 들어갔는데 이 기회가 잡은 사람들은 어떻겠습니까? 왕에게 그렇게 간택이 되기 위해 가지고 최선을 다했을 것입니다. 이 최선을 다하기 위해서 옷도 조금 특별한 것도 입고 싶고 특별한 장신구도 하고 싶고 액세서리도 붙이고 싶고 뭐 여러 가지 있지 않겠습니까? 목걸이, 팔걸이, 뭐 옷, 화장품 이런 것들을 요구할 때마다 요구한다 그러면 전부 다 가지고 가서 왕 앞에서
자기의 매력을 한번 발산하고 한번 최선의 모습을 보일 수 있도록 그렇게 제공해 주었다는 그러한 이야기가 13절의 이야기입니다. 그런데 14절 이렇게 저녁에 왕궁으로 들어갔다가 아침에 다시 이제 후궁으로 나옵니다. 근데 이제 왕과 하룻밤을 보내고 나올 때는 원래 그들을 담당했던 그녀들을 담당했던 헤게가 있는 곳으로 간 것이 아니라 또 다른 내시 사하스가스라는 이 내시가 관리했던 아마 후궁들을 관리했던 그러한 그 관료인 것으로 보입니다. 이제 이 사람이 관리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왕을 만나기 위해서 여자들을 준비시키는 것은 헤게라는 내시가, 왕을 만난 다음에 이 궁전에서 거하게 되는 후궁들을 관리하는 것은 사하스가스라는 내시가 나누어서 담당했던 것이지요. 근데 이제 갔다 왔는데 왕이 더 이상 안 불러요. 그럼 어떻게 사겠습니까? 궁궐에서 평생 그냥 독수 공부하는 거예요. 근데 기록에 의하면요, 여자들만 이렇게 했던 것이 아니라 남자들도 이렇게 당했다는 것이 이 페르시아의 기록에 남아 있습니다. 자, 15절. 드디어 에스더의 차례가 되었습니다. 근데 에스더는 어떻게 합니까? 들어갈 때 왕에게 잘 보이기 위해서 자기가 입고 싶은 옷, 착용하고 싶은 장신구나 액세서리, 보석, 화장품 전부 다 제공해 주었거든요. 그런데 이 에스더는 그 내시 헤게가 정해준 것 이외에는 일철 다른 것을 요구하지 않았다는 것을 성경이 언급하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에스더를 보는 사람마다 그녀를 호감을 가지고 바라보게 되는, 사랑을 받게 되는 그러한 놀라운 역사가 이루어지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16절, 드디어 에스더가 이제 왕후로 간택이 되게 됩니다. 언제인가 언급하고 있지요. 왕 7년 10월 데뷔월이라고 그러는데 오늘날로 이야기하면 12월에서 한 1월 사이에 해당합니다. 겨울에. 그때 이제 왕 앞에 나아가게 되는 것이죠. 16절에서 여기서 왕궁이라는 단어가 참 재밌습니다. 여기에서의 왕궁은 조금 단어가 틀립니다. 그래서 8절에도 왕궁이라는 단어가 있어요. 왕궁으로 이끌려 갔다는 게 등장하거든요. 근데 우리말로는 8절의 왕궁이나 16절의 왕궁이 똑같은데요. 8절의 왕궁을 히브리 원어로는 왕의 개인의 궁전으로 본다 그러면 16절에 있는 왕궁은 왕국의 집이에요. 개인이 아닌 이 제국의 통치자가 갖는 왕궁으로 인도되었다. 이게 무슨 말입니까? 왕후가 되었다는 것을 나타내기 위해서 이러한 단어를 특별히 사용했던 것입니다. 사랑받게 된 에스더가 왕으로 결정이 되어져 가지고 관을 씌워주고 이제 왕으로 삼습니다. 그 다음에 18절 보니까 큰 잔치를 베풀죠. 이 에스더서에서 중요한 바로 테마가 뭐냐면 잔치예요. 잔치를 베풉니다. 누구를 위한 잔치였습니까? 에스더를 위한 잔치였습니다. 새로운 왕후를 위한 잔치였고, 이 잔치에는 참여해가지고 다른 지방 관리들과 신하들, 이 일 가운데 수고한 사람들 격려되지 않겠습니까? 이러한 사람들을 위해서 큰 잔치를 베풀었습니다. 그것뿐만 아니었죠. 그 다음에 18절에 보니까 각 지방에 세금을 면제하고 그렇게 이야기하고 있어요. 여러분, 지금도 이렇게 세금 때문에 우리 국민들이 좀 힘들할 때도 많이 있습니다만 고대 사회에서는 세금은 더 큰 짐이었습니다. 이런 세금을 감면해 주는 거 얼마나 기쁘고 즐거운 일입니까? 이렇게 해석하기도 합니다만 또 어떻게는 해석하느냐, 이날을 공휴일로 지정했다, 그렇게 해석하는 학자도 있습니다. 경제적인 혜택이 됐든지 간에 하루 공휴일로 지정이 됐든지 간에 하여간 백성들도 혜택을 보게 한 것입니다.
그리고 왕의 이름으로 큰 상을 줬다. 그런데 이것은 여기에서 말하는 상은 바로 무엇이냐면 곡식이나 음식물이에요. 예. 뭐 북한에서도 보면은 뭐 김일성 생일 때 뭐 고기 배급했다는 말 들어보셨지 않습니까? 뭐 그랬던 것처럼 왕이 상을 베풀었다는 것은 곡식을 주거나 음식물을 백성들에게 제공했다는 그러한 의미인 것입니다. 자, 이런 걸 통해서 이제 새로운 왕후를 맞이하게 되는 것을 축하했다는 이야기가 있습니다. 자, 19절부터 마지막 절까지는 이제 왕후가 에스더가 된 이후에 벌어진 한 에피소드를 언급합니다. 자, 19절 보면 처녀들을 다시 모을 때라고 이야기합니다. 무슨 말일까요? 지금 왕후를 결정했는데 에스더로 처녀들 다시 모았대요. 여기에 대해서 여러 가지 해석을 합니다. 어떤 사람은 아까 제가 말씀드린 대로 선택되지 못하고 이제 궁궐에서 독수공방으로 평생 늙어 죽어야 되는 다른 처녀들이 있었죠. 이런 사람들 한번 다시 새롭게 모았을 것이다 해석하는 사람도 있고, 또 어떤 사람들은 비록 에스더가 왕후가 되었지만 고대 사회에서는 이 후궁들이 참 많이 있었습니다. 솔로몬도 그랬잖아요. 그러니까 에스더가 왕후가 되었어도 또 왕에게 어떠한 그 비율을 맞추기 위해서 또 좋은 처녀가 있다고 한다 그러면 아마 계속해서 왕궁으로 들여보냈을 거예요. 또 다른 후궁들을 아마 선택했겠지요. 이러한 또 다른 후궁을 선택하기 위해서 처녀들을 모았던 시점으로 해석하는 학자도 있는데, 제가 볼 때에는 이 해석이 좀 더 타당한 것으로 보입니다. 자, 이때 모르드게가 대궐문에 앉았다고 그랬습니다. 당시의 문은 행정과 재판과 상거래가 이루어지는 곳이었습니다. 또 왕이 있는 곳이니까 또 중요한 장소겠죠. 이곳에 모르드게가 있었다는 것은 그가 어떠한 관리직을 가지고 있었던 것으로 보입니다. 그리고 에스더가 후궁으로 있을 때 에스더의 상황을 살폈다고 하고 있죠. 그렇다고 한다 그러면 모르드게는 에스더가 왕후가 되기 이전부터 어떠한 관리 직원으로 근무했던 것으로 보는 것이 타당해 보입니다. 그리고 이제 20절 보면 에스더가 모르드게의 그 명령을 잘 지켜가지고 에스더가 자기의 민족과 그러한 종족을 전혀 말하지 않았어요. 어쩌면 이 모르드게가 신앙 교육을 잘 시켜가지고 그렇게 철저하게 그 유대인의 그 정체성을 가지고 또 하나님을 믿는 백성으로서 그 율법을 지키며 살아갈 수 있도록 신앙 교육과 유대인의 정체성에 대한 교육을 확실히 했던 것으로 보입니다. 이런 것들 이해해 가지고 그 교육했는데 절대로 너 유대인이라는 거 말하지 마 했는데 이걸 잘 지켰던 것으로 보입니다. 자, 그러면 왜 모르드게는 이렇게 에스더로 하여금 유대인이라는 사실을 말하지 못하도록 했던 것일까요? 우리는 여기에서 조금 그 유대인이라는 특수성을 인식을 해야 됩니다. 유대인들은 할례도 행했고요, 또 이렇게 율법에 따라가서 음식도 먹는 거 안 먹는 거 뭐 그런 부분들이 많이 있었습니다. 그렇다 보니까 유대인들은 다른 민족들하고 조금 같이 있을 때 조금 특별해 보이고 튀어 보이는 그러한 부분들이 있거든요.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마음에 안 들어하는 그런 다른 힘 있는 민족들은 유대인들을 아주 싫어했습니다. 그러면 어떻게 됩니까? 전쟁가 들어오게 되죠. 우리가 살펴보게 될 것입니다만 하만이라는 사람이 유대인이라는 걸 알게 되고서 죽이려고 하잖아요. 아마 이러한 정서들, 반유대적인 정서들, 그리고 또 이제 그 페르시아가 대국이었죠. 인도부터 에티오피아까지 다스리는 이 대국이었습니다만 이 가운데 그 에스더와 모르드게는 포로로 잡혀왔던 사람이에요. 그러면 많은 민족이 있었어도 특히 포로민에 대해서는
무시하고 멸시하는 그러한 분위기가 많이 있었을 것입니다. 아마 이렇게 그 포로들에 대해서 조금 안 좋게 바라보는 당시의 사회적인 시각들, 그 다음 유대인들이 가지고 있는 종교적, 민족적인 어떤 특이한 부분들,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이러한 부분들을 불쾌하게 했던 이러한 특성 때문에 이런 부분들이 나타나게 되면 에스더가 어려움을 당할까 염려해서 모르드게는 이 부분을 절대 말하지 말라 이렇게 말했던 것으로 보입니다. 근데 이 모르드게가 이 궁궐 밖에서 대궐 문에서 일을 했는데 아마 좀 경비 관련된 일을 하지 않았을까 생각도 되어집니다. 그때 이제 그 대궐 문을 지키던 빅단과 데레스라는 사람이 있는데 이 사람들이 왕을 암살하기 위해서 원한을 품고서 왕 살해 계획을 꾸밉니다. 이것을 알게 된 모르드게가 어떻게 합니까? 왕후인 에스더에게 보고하고 에스더가 왕에게 이야기해가지고 이것을 첩보를 입수하고 한번 확인해 보니까 23절 실증 어때요? 조사해 보니까 증명이 됐거든요. 사실로 나타나다 가지고 이 두 사람을 나무에 달아서 이제 살해하게 되는 것으로, 그리고 이 왕을 살해하려고 했었던 계획을 궁중일기에 기록하게 된 것으로 에스더 2장이 끝이 나고 있다는 것을 우리가 이제 살펴봤습니다. 자, 이러한 에스더의 내용을 통해서 우리가 배울 수 있는 교훈점 몇 가지 살펴보겠습니다. 자, 첫 번째 교훈입니다. 우리는 에스더처럼 주어진 상황에서 최선에 다하는 삶을 살아가는 자세를 가져야 한다는 교훈을 얻을 수 있습니다. 무슨 말일까? 여러분 조금 의아해하실 것입니다. 제가 지금까지 설명해 드린 내용 가운데 이러한 부분이 한 번도 없었거든요. 자, 여러분 9절을 보십시오. 헤게가 이 처녀를 좋게 보고 은혜를 베풀어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헤게가 이 원어의 의미는요, 헤게가 일방적으로 그냥 에스더가 미인들 중에서도 더 이뻐가지고 좋게 여겼다는 것이 아니라 아마 이 에스더의 가진 외모뿐만 아니라 그의 풍채, 그 다음에 인격, 이런 모습들이 아마 헤게를 기분 좋게 만드는 부분들이 있었던 것으로 보이는 것입니다. 제가 말씀드린 대로 에스더는 지금 자기가 원해서 그 왕후의 후보로 선발된 것이 아니었어요. 수동적이었어요. 근데 원치 않는 곳이었지만 이제 그 후보가 되자 에스더는 어떻게 했느냐? 여기에서의 자신의 운명을 적극적으로 개척해 나가는 모습을 보였던 것입니다. 이런 모습을 가졌을 때에 사람들에게 은혜를 얻고 사랑을 받을 수 있는 사람이 되었던 것입니다. 자, 이러한 내용은 15절에서도 나옵니다. 여러분 15절 보십시오. 맨 끝에 에스더는 왕궁으로 들어갈 때 특별한 물건을 가져가지 않았다 그랬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모든 보는 자에게 사랑을 받더라 라고 되어 있어요. 사랑을 받는 것은 우리가 볼 때는 수동태인데요, 원문의 의미는 능동태로 됐어요. 그러면 이 에스더가 사랑받기 위한 행동을 주도적으로 했다는 거예요. 이러한 그 원문의 수동이냐 능동이냐 이러한 것들을 통해 가지고 우리가 알 수 있는 것은 비록 에스더는 왕후가 되는 후보의 리스트에 자발적으로 참여한 것은 아니지만 참여한 이후에는 여기에 대해서 어떻게든지 간에 자기가 최선을 다해서 적극적으로 자기의 운명을 펼쳐나가는 그러한 삶을 살았다는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바로 우리도 에스더와 같은 삶의 자세가 필요합니다. 우리도 원하든 간에 원하지 않든 간에 우리가 거하게 되는 장소가 있어요. 직장이 있어요. 교회가 있어요. 공동체가 있어요. 가정이 있어요. 이 곳에서
사람이나 환경을 탓하지 아니하고 여기에서 하나님께 인정받고 사람들에게 칭찬받으며 잘 지낼 수 있는 이러한 삶을 우리도 적극적으로 만들어 나아가는 자세가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나는 이거 할 사람이 아니야. 내가 하는 일 나한테 이거 시시한 일이야. 내가 어떤 사람인데 이런 환경에서 내가 이거 하고 있어야 돼? 이러한 마음 먹으면서 내가 원하지 않는 거 마음에 안 내키니까 안 해버릴 거야. 이런 태도를 가지면 안 된다는 것이죠. 에스더처럼 우리는 원하든지 원하지 않든지 간에 내게 주어진 삶의 자리에서 조금 능동적으로 최선을 다해서 이 자기에게 주어진 삶을 스스로 아름답게 개척해 나가는 그러한 아름다운 모습을 가져야 한다는 교훈점을 우리가 얻을 수가 있습니다. 자, 두 번째 교훈입니다. 두 번째 교훈은 뭐냐면 에스더서 제가 특징 말씀드렸습니다. 지난 시간에도 보이지 아니하는 하나님의 섭리가 흐르고 있어요. 2장에서도 에스더서는 하나님이라는 이름이 한 번도 등장하지 않아요. 예배 행위도 언급도 없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에스더가 이렇게 사람들에게 사랑받는 이유는 무엇일까요? 내시 헤게에게 그렇게 눈에 들었던 이유가 무엇일까요? 자꾸 이런 일이 이뤄진 것은 우연이 아니라 보이지 아니하는 하나님의 섭리가 있었다는 것을 발견하게 됩니다. 특별히 에스더는 왕에게 갈 때 그 결정적으로 중요한 순간, 나도 한번 왕과 하룻밤을 보내고 독수 공방하는 그러한 비참한 삶으로 살게 될 것이냐, 아니면 왕후가 될 것이냐, 얼마나 중요한 순간입니까? 이 순간에 에스더는 인간적으로 잘 보이기 위해 가지고 뭔가 화려한 액세서리, 자기 용모를 뽐낼 수 있는 그런 것들을 전혀 동원하지 않았어요. 다 뭡니까? 그렇게 해도 사랑받게 되는 보이지 않는 하나님의 섭리가 에스더에게는 있었습니다. 우리에게도 눈에 보이지 않지만 늘 우리와 임마누엘로 함께 하시는 하나님의 섭리가 우리를 붙잡고 우리와 동행하도록 강구하고 또 그렇게 동행하신 하나님을 믿는 믿음으로 우리가 하루하루를 살아가야 될 것입니다. 마지막 세 번째 교훈입니다. 세 번째 교훈은 에스더와 모르드게의 아름다운 관계를 우리가 본받아야겠습니다. 여러분, 에스더와 모르드게는 참 아주 좋은 그러한 동역자 관계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친족이기도 합니다만. 자, 모르드게, 에스더 어떻게 되겠습니까? 부모를 어린 시절에 다 잃어버리게 되는 이 불쌍한 에스더, 잘 돌봐주지 않았습니까? 유대인으로 정체성을 가질 수 있도록, 또 하나님을 경외할 수 있도록 신앙 훈련도 잘 시켰습니다. 그리고 정말로 억지로 했다는 것이 아니라는 거 뭘 알 수 있습니까? 그 후보가 되었을 때 에스더가 잘하고 있는지 어떻게 지내고 있는지 궁금해가지고 그렇게 에스더가 있는 곳을 기웃거렸던 사람이 모르드게였습니다. 그리고 이 왕에 대해서 살해 계획을 꾸민 것도 자기가 직접 왕에게 보고하지 않고 에스더를 통합니다. 이런 것들을 통해 가지고 아주 좋은 관계를 유지하지요. 반면 에스더도 모르드게에 대해서 어떠한 태도를 취했을까? 한번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여러분, 오늘 본문을 보면 내가 이제 왕후가 됐어요. 왕의 사랑받는 왕비가 됐어요. 그렇다고 해서 이 에스더의 행동이 돌변했습니까? 그런 대책 전혀 없지요. 모르드게의 명령, 유대인이라는 것을 밝히지 말라 그랬는데 그 후보 시절에도 왕후가 되어서도 일철 발설하지 않는 그러한 모습들, 잘 순종하고 있는 그런 모습들 보여줍니다. 또 자기의 신분이 상승했다 그래가지고 모르드게를 무시하는 그런 교만한 모습도 전혀 없습니다. 똑같은 모습 보여주고 있어요. 그러면서 이 에스더와 모르드게가 좋은 관계를 유지해서 왕을 살해하려고 했던 이 음모를
왕에게 보고해서 제거하게 되는 공을 세우게 됩니다. 이 두 사람의 아름다운 관계를 통해 가지고 왕의 생명을 구할 뿐만 아니라 이제 에스더의 주된 내용인 유대인들을 구원하게 되는 아름다운 역사를 만들어가게 됩니다. 여러분, 이렇게 이 에스더와 모르드게와 같은 좋은 관계, 특별히 하나님을 위해서 서로 존중해주고 인정해주고 아름다운 관계 속에서 좋은 팀워크를 이루어서 하나님의 역사를 만들어가는 그런 믿음의 동역자가 되는 관계가 우리에게도 있어야 되겠습니다. 그냥 나하고 같이 밥 먹고 수다 떠는, 또 나하고 같은 정치색을 가진 그러한 사람이 아니라 정말로 에스더와 모르드게 같이 철저하게 상대방을 존중하고 신뢰하고 인정하고 그 안에서 하나가 되어가지고 하나님의 뜻을 멋지게 만들어갈 수 있는 그러한 믿음의 동역자로서 우리들도 관계가 형성돼서 이 어지러운 시기에 하나님의 뜻을 아름답게 나타내는 그러한 사람으로서 우리가 사용되어지면 얼마나 좋을까라는 그러한 교훈을 우리가 발견하게 됩니다.